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2명이면 이걸 과연 당 차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 동조, 선동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비상행동 4일차를 맞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 여론전을 벌이고 심야 천막 농성을 이어갑니다. 모레로 전망됐던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질수록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3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연 행사가 곧 열릴 예정인데요. 안동시 공보감사실의 김주연 주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에도 각종 첨단 장치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해킹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를 해킹한다? 이게 네. 과연 가능한 건지, 뭐 해킹한다면 어떻게 해킹한다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자동차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에요. 예. 일명 또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컴퓨터에다 바퀴 붙여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게 지금의 현재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전기전자 또 자율주행, 각종 편의장치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해서 차를 운전자에 의존하는 관계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여러 건이 성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은 OTA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 더 에어 앞글자인데요. OTA? 오버 더 에어? 예, 오버 더 에어 약자인데 예.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알고리즘 무선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OTA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새 자동차 보면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간혹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 자동으로 뜨는 거요? 업데이트? 맞습니다. 예스하게 되면은 그 기능이 한 10분 정도 먹통이 되잖아요. 예. 업데이트하는 시간 동안에.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예요. OTA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요새 보면은 자동차 리콜할 때 예전에 정비업소에 찾아가서 부품을 바꾼다든지 교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위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2건 중에 1건 이상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콜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움직이는 바퀴 달리는 컴퓨터에 외부에서 이 무선으로 이 무선 알고리즘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업데이트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인터셉트를 통해서 중간에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OTA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작사들이 이
못하기보다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전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문제가 되면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왜 우리 스마트폰 없을 때는 뭐 전혀 없던 그런 범죄, 신종 범죄 있잖아요. 예. 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런 신종 범죄가 생겼듯이 자동차, 이 첨단 장치가 발달하면서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했던 또 신종 범죄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수십 건 정도가 성공적으로 이 공식화해서 해킹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5km, 6km 떨어진 데서 노트북으로 예. 그 차의 알고리즘을 제어를 해서 운전자에 관계없이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 동작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사고 일어나니까 안 했다 뿐이지 고속도로 달릴 때 핸들을 강제로 휙 돌리게 만든다든지 이야, 그럴 수가 그냥 있는 거예요? 전복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 그런 사건도 예상을 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신 거와 식으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예. 나중에 확인해서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에?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니, 살인 사건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게 이게 이 자동차 해킹을 통해서 뭐 잘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그 운전대를 확 돌려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네요. 이미 이제 똑같지는 않더라도 한 8년 된 것 같아요. 예. 독일에서 독일에 전 세계 차가 다 수입돼서 판매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차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 스마트키 다 쓰잖아요, 요새는요. 아, 이 스마트키 그 해킹해서 왜 뭐 도난 사고도 났었나요? 뭐 그런 기억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있는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관련 전문 단체에서요. 예. 이 해킹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때도 보면은 운전자 차주가 식당 앞에서 차 주차시켜 놓고 본인은 테이블로 가서 이제 음식 주문하고 있는데 자 이 차를 해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포터블 휴대용 복사기가 있어요. 조그만 거 있죠. 예. 그거 굉장히 값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 그 차주의 옆 테이블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제기를 키면은요. 예. 가까이 있는 몸에 차주가 지니고 있는 스마트키가 그대로 복제가 돼 1, 2분 내로요. 와. 그래서 그 복제한 걸 가지고 이 남의 차를 갖고 유유하게 사라지는 거를 했는데 그게 전체 독일에서 판매되는 차의 95%가 됐어요. 아, 거의 지금 대부분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차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예. 중요한 게 예. 앞으로 지금 차에는 이제 자율주행 이런 기능도 일부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보편화되는데 여기에 자동차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아, 인공지능 또 AI입니까 또? 예. AI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에다가 이동성, 바퀴를 붙여서 잘 혼자서 움직이게끔 만든 게 바로 자동차예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도 국내에서 수입차 중에서요. 내가 운전하는데 나의 정보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본국의 서버로 다 들어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디를 들렸는지 모든 정보가 다 입수가 돼서 심지어는요. 카메라로 실내 같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 사람의 동선에 대한 거. 지금 이 국내에서 다운로드 못 받게 돼 있는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다운로드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예. 이게 차에 들어가거든요, 이제요. 딥시크가. 차에 들어가는데, 딥시크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개인정보 보호에서 이 개인이 다운로드 받아서 딥시크를 써가지고 사용을 할 때 키보드 두들기는 강도나 속도, 이것에 따라서 특정화시켜가지고 누가 쓰는 건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차도 모든 정보가 다 이 본국으로 넘어가서 이걸 악용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어떤 노출, 이 사람이 어디 커피숍에 들어서 몇 시부터 어디 가고 내가 좋아하는 쇼핑 보고 어떤 물품을 좋아하고 모든 동선이 파악되고 얼마든지 이거를 악용하게 되면은 문제점은 이러한 정보를 좋게 쓰면 모르는데 나쁘게 썼을 때 그렇죠. 특히 해킹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앞으로의 자동차는 해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야,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정말 5년, 10년 후에 이 첨단 장치가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자동차. 지금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 사례별로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고 제가 급발진 연구에도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요청도 언론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해킹 대회에서 순위급으로 올라가는 교수라든지 이런 모아서 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멍들이 사각지대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까? 차도 이런 해킹이 되지 않게끔 제작사도 노력을 해서 이런 어떤 개입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도 이 개인정보 때문에 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동선에 대한 것들 이거 사실 외국에서는 막 말도 안 된다 막 난리 났었는데 이게 장단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체계적으로 잘 만들고 제도적으로 또 이 기술적으로도 얼마큼 안정화시키고 또 개인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새 보통 집에서 사무실 컴퓨터 쓸 때 카메라를 테이프로 막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 해킹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그리고 이제 켜져 있으면은 이게 이 활성화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동선이 파악될 수도 있고 예전에 얼마 전에도 가전제품에서 이 IP 캠이 연동이 돼가지고 해킹이 돼서 외부에서 그 집 생활하는 걸 다 본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게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면서 실내 캠은 물론이고 외부에도 자율주행하게 되면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 카메라는 7, 8개 들어가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은 개인 또 정부 또 지자체는 물론이고 또 제작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은 앞으로는 움직이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첨단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어디 다니는데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쇼핑센터 누구 만나고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발가벗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옛날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었죠. 뭐 너무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래서 요새 보면은 CCTV도 워낙 많고요. 맞아요. 또 차 가지고 톨게이트 통과하면 어디 누가 언제 쓰고 언제 통과하고 CCTV 다 나오고 또 휴대폰 우리나라 전체 차의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있으면요 음모란 이 개구리예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선이 다 노출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더더욱 특히 이제 이동성에 대한 부분들, 차에 대한 부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뭐 CCTV야 뭐 나쁘지만 안 하면 뭐 괜찮은데 지금 뭐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핸들도 마음대로 막 조작을 해버리고 뭐 도난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겠고 뭐 살인 사건도 이제 이걸 자동차 첨단 장치 이게 해킹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미래 10년, 20년 후에는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뭐 이 자동차 제조 회사라든지 정부에서도 또 어떤 좀 확실한 대책을 이제부터는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 관련된 총괄 관련 규정이 몇 년째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요새 보면은 언론에서도 뭐 몇십만 건 넘어갔다 뭐 이런 것들 워낙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내 정보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상한 것까지 다 나가 있어서 어느 집에 어떻게 살고 이런 거를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악용을 했을 때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더욱이 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4, 5년 있으면 레벨 4의 자율주행 쪽이 오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라이다, 레이더, 센서 같은 것도 있지만 카메라가 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카메라에 대한 정보, 주변 정보. 그래서 어떤 특정 차량은요, 뭐 어떤 몇 개 국가들은 어떤 차는 공무원들이 차 출입을 못하게 하는 차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에 8개 정도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카메라의 정보가 본국 서버로 다 들어가는데 어떤 정보를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국방부리 이런 데는 출입 못하게 하는 이런 차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종이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각 국가마다 이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 또 보안에 대한 것들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차라는 것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일명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백도어요. 뒤에 숨어있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빼가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걸 우리가 백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도 없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완전히 뭐 손 놓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데 해외 뭐 예. 선진국 뭐 미국이라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어떤 좀 대비책을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해외는 굉장히 강화되어 어때요? 있습니다. 강화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는요. 예. 이거는 노출되면 범죄라고 해서 형사처벌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전문 인력 양성을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이쪽이 너무 취약해요. 예, 취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가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어떻게 연동이 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만 그렇지 심도 깊은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요새 보면 반도체,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R&D 연구 전문 인력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특히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중국 대비해서 4년 정도 뒤질 정도니까 4년이나. 예, 4년이나 뒤집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제도적인 거나 어떤 첨단 기술 또 개인정보 보호 범죄 노출, 해킹 이런 이 나쁜 요소들을 얼마큼 최소화시켜주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가 참 중요한데 지금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뭐 4년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 AI도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4년 정도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는 더 심하고요. 예. 특히 알고리즘에 관련돼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앞으로 이 두 개가 주로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챗 GPT하고 이 실제로 그 중국산 이 딥시크가 많이 부각이 됐지만 아마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1, 2시까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1, 2시까지 중에서 한국형 생성형 AI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문제여서 한국형 모델도 분명히 이가 10개 중에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요새 앞으로 뜨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과 같이 걸어다니는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3개의 기종을 얼마 전에 CES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13개 기종이 한국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중국하고 미국이 제일 많아요. 참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AI라는 게 지금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몇 개 분야, 몇 개 산업에 지금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정말 몇 년, 5년, 10년 후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 다 AI가 적용이 될 텐데. AI가 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가전제품부터 TV부터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동차 로봇은 물론이고 UAM이나 새로운 이동수단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기술이 떨어지면은 우리 먹거리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갈 길은 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혼란 속에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더 답답해요. 그래서 뭐 요새 한마디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간혹 짓궂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방하면서. 정치가 경제를 말아먹었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심각해. 그 후유증을 국민들이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안동시 소식 전하는 시간이죠. 바로 이달 말입니다.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행사가 열립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아주 큰 행사죠. 안동시청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주연입니다. 네, 자, 제가 작년 이맘때네요. 이 행사를 이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또 이렇게 네. 훌쩍 지나갔네요. 1년이. 오늘 퇴계 선생 귀향길 행사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이 행사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 8개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조선시대 학문을 닦아 선비정신을 이었던 서원. 그 서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안동입니다. 서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 바로 안동이다. 네. 예. 무려 서원을 40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퇴계 이항 선생이 세운 도산서원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오늘 그 도산서원과 관련한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행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등 해서 안동에 무려 40개나 되는 서원이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일까요? 우선 저희 퇴계 이항 선생이라 하면 저희 천원 지폐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조선시대 때 퇴계 선생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으며 우리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하는 행사입니다. 네, 퇴계 선생이 서울에서 안동까지 왔던 그 길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네.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그러면 서울에서 안동까지 그 거리, 정확한 거리가 좀 나와 있나요? 700리, 즉 270km인데요. 예. 현재는 도로와 마을이 생겨 참가자들은 중간에 강을 건너는 배와 버스도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참가자들이 걷는 거리는 246km고 14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거리가 나와 있군요. 네. 서울에서 안동 원래 270km인데 이제 중간에 배도 타고 버스도 일부 구간 타는 구간이 있나 보네요. 일부 탄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걸 빼니까 이제 정확히 246km를 걷는다. 14일 동안 걷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과거에 퇴계 선생이 서울에서 안동으로 왜 내려오시게 된 거죠? 선생의 소원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지방에 사립교육기관인 서원을 설립하는데요. 예, 그 서원이 바로 도산서원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이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이제 그쵸. 공직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안동으로 내려와서
이제 착한 사람 많이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내려오셨다는 거고 당시에 퇴계 선생이 내려오시기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4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의 1569년 음력 3월입니다. 선생이 69살이 되던 해죠. 선생은 그동안 임금인 선조에게 은퇴하고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하지만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 모두가 반대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선생을 보고 하던 말이 있는데요. 퇴계는 뛰어난 학술과 재주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퇴계 선생은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이제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 모두가 반대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보면 직장도 좀 비슷한 게 꼭 회사에서 필요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 빨리 떠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네. 임금이 이제 그렇게나 아낀 신하였으면 먼 길 내려가는 선생에게 좀 지원을 좀 해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임금은 선생에게 귀한 선물은 물론이고요. 선생이 타고 갈 수 있는 말을 주고 물길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뱃사공을 붙여줬대요. 아, 선물도 주고 말도 주고 뱃사공까지 붙여줬다. 네. 중간에 이제 저 강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지금처럼 행사로 재현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요? 퇴계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방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방의 살림이 풍요로워지는 지역 발전의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사회적 기반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방 소멸 문제도 따르고 있잖아요. 네. 선생의 마지막 길을 따라 걸으며 그 정신을 되짚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퇴계 선생.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벌써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선견 지명이 그러니까요. 있으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확히 이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3일 일요일까지 13박 14일로 진행됩니다. 네. 첫날인 월요일은 서울의 경복궁에서 시작하는데요. 낮 1시에 개막식이 진행되고요. 마지막 날인 4월 13일 일요일에는 폐막식이 안동 도산서원에서 오전 8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3월 31일 월요일부터 4월 13일 일요일까지 2주 동안 13박 14일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사 시작 오늘이 12일이니까 한 2주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일반인들도 직접 이 길을 좀 함께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만 10살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걸어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일반인 110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추가로 학생 8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구간을 함께하는 40명, 일부 구간을 함께하는 40명 학생을 모집 중이라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까지 일반인 110명 정도 신청했고 추가로 학생만 80명 네, 뽑는 거예요? 학생만. 일반인들 안 돼? 저 같은 네네. 사람 안 되고? 아, 저희는 네. 왜 또 학생만 80명 뽑아요? 다음에 내년에 꼭 한번 일찍 신청해 보세요. 그래요?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80명 정도 이제 추가 모집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다 아까 그 246km 걷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 함께 하고 싶은 분 40명 그리고 딱 일부 구간 하루나 뭐 이틀 이렇게 참여하는 네. 예, 이런 분들도 한 40명 정도 학생만 더 뽑고 있다는 거. 안동시청 연락하면 되나요?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하고 네, 싶다. 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에 네. 신청을 하시면 되고 뭐 인터넷 좀 쳐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퇴계 선생 귀향길 행사 치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부터 안동까지 내려오면서 그럼 중간중간 어디를 이렇게 들르게 되는 건가요? 서울을 출발해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 여주를 거쳐서 충청북도 충주와 제천, 단양으로 내려와 경상북도 영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동 도산서원으로 도착합니다. 네, 이제 주요 이제 시군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중간중간 또 다른 또 시군도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13박을 해야 되니까 자는 곳이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지금 자는 곳이 여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남양주, 양평, 여주, 충주, 제천, 단양 주요 숙소가 이 영주. 구간을 위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여주에서 잔다 그러면
또 크니까 예를 들어 뭐 면적이 넓은 데는 거기서 뭐 이틀 잘 수도 있고 뭐 하루만 그렇게. 자기. 제가. 근데 13박이니까. 제가 이게 조금 긴가민가한데. 좀 헷갈리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에서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도 이제 왜 그 한 시군이 면적이 굉장히 큰 시군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곳에서 한 이틀 정도 자는 데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자, 총 246km 14일 동안 걸으니까 뭐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한 20km는 좀 안 되게 예. 그 정도 걸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예. 보통 20km 정도를 걷는 날들이 가장 많고요. 예. 최소 5km 걷는 날도 있고 뭐 최대 31km를 걷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걷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부대 행사도 같이 있죠. 물론입니다. 봉은사 절을 갈 땐 절 탐방도 하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도 펼쳐집니다. 네. 또 연극이 9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연극들 제목을 조금 알려드리면 네. 물러남의 길을 열다. 그림으로 남은 인연 이렇게 재미있는 수제들이 매번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연극 공연도 9번이나 중간에 이 연극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극을 다 같이 본다고 하네요. 하루 예.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놓쳤던 게 있어서 예. 숙소를 이제 1일차, 2일차 뭐 똑같고 뭐 4일차, 5일차 똑같고 이런 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예. 중간에 연극도 9번 보고 거의 매일이군요. 그러면. 예. 자, 14일 동안 걷는다고 했는데 걷기에 가장 멋지고 기대할 만한 구간이 따로 있을까요? 날씨 좋은 봄날에 어딜 걸어도 좋겠지만 그중 구간 4개는 특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요. 네. 첫 번째 경기도 양평에서 한강을 따라 걷는 길, 두 번째 여주의 강변을 따라 신륵사 절을 바라보는 길, 세 번째 충주에서 강변을 따라 비내섬을 지나는 길, 네 번째 제천의 청풍나루에서 정회나루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강과 호수가 있는 곳의 풍경이 아주 멋지다고 도산서원 관계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주현 주무관도 뭐 함께 하지 않나요? 네, 저는 충청북도의 충주 구간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 충주 구간 뭐 네. 하루 이틀? 하루만 걸어요. 하루 함께 걷고 뭐 개막식 네. 서울 광화문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네. 서울 개막식에도 이제 다녀오시고. 경복궁 쪽에서 이제 시작을 경복궁. 하는데 예, 거기도 함께 하시고 네. 이틀 참여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행사에. 이틀 참여합니다. 예. 자, 퇴계 선생은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와서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으셨다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루셨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제가 정확히 이거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선생은 도산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뜻을 펼치셨고요. 선생은 돌아오신 지 1년 9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그 69세에 내려오셨다고 네. 한 70 정도 예, 그때 돌아가셨군요. 자, 이렇게 위대했던 퇴계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향길 행사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3월 31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학생분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동시 공보실의 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정당 지지율 추세부터 볼까요? 네,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도층 민심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네. 국민의힘 42.7%, 더불어민주당 4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는 또 민주당이 높았고요. 네, 또 예. 국민의힘이 수치상으로 낮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조사는 1,507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아래 위로는 5%라는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기 이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은 어떤 구도를 기대하느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물어보는 것인데요. 정권 교체 50.4%, 정권 연장,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이 되겠죠. 44%로 나타나서 정권 교체가 6.4%포인트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여 명 조사할 때는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6.2%포인트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1,500여 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정권 교체 의견이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벌어집니까? 좁혀집니까? 그렇습니다. 벌어졌었고요. 직전 조사까지 벌어지다가 다시 이번 조사에서는 조금 이제 좁혀진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수치상으로 더 높았는데 이번 조사 뒤바뀐 결과 국민의힘이 수치상으로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 또 정권 교체는 여전히 오차 범위 밖으로 높지만 그 격차가 좁혀진 결과는 다분히 조사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일부터 7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반영이 안 된 조사입니다. 안 됐죠.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된 조사이기 때문에 이 시점상으로 보면은 보수 지지층들은 이제 막판 결집,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빠르면 이 조사가 실시되던 직전 시점으로 따져만 본다면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상당히 유력하게 대두됐던 것은 이번 주 금요일 14일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에는 막판 결집.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강폭 중도 외연 확장 행보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시점을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재작년에 체포동의안 가결 대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을 했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손잡고 모의를 한 것이다. 손잡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좀 파장이 일어나는 듯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조금 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민주당이 조금 주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보수층 지지자들의 응답이 항상 좀 많은 편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이렇게 항상 많기 때문에 실제 여론, 실제 민심은 이거보다는 좀 민주당이 더 높고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가 이거보다는 더 높다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보수층의 응답이 역시 좀 더 많았나요? 진보층보다는?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층이 결집한다는 의미는 여론조사에서도 결집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절박한 보수층의 경우에는 더 이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8년 전에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보수층들이 또 결집하는 이유고, 그것이 여론조사의 참여율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가표집이라는 표현보다는 적극 참여가 강하게 보수층 응답자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 이 결과는 중도층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조사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뭐 소개는 해드리지 않는 한국갤럽 조사 추세를 쭉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중도층은 여전히 직전 조사에 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도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쪽에 힘이 실려 있고 또 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고 하는 부분도 중도층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큽니다. 이 전체 결과는 6.4%포인트 오차 범위 밖에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도층은 이보다도 더 두 자릿수 정도로 격차가 나거든요. 그만큼 중도층에서는 이 부분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황고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 정치 일망정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중도층을 좀 의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상당히 주먹을 움켜쥐면서 강력하게 의지를 이제 지지층들에게 표명을 했다면 정작 또 관저로 들어가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중도층의 여론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있고 탄핵 선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그렇죠. 부분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중도층 여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시끌시끌한 구속 취소 결정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도 일주일 내내 아마 이거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자, 이 구속 취소 결정 보면은 뭐 크게 봐서 한 세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그 지규현 판사가 재판할 때 선고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70년 넘는 역사상. 이게 좀 문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체포 적부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없는데 특이하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요 시간이 한 10시간인데 요거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구속 기간이 이제 도과가 된 거고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또 포기했고 보통 항고도 지금 안 할 것 같은 이런 모습. 크게 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는 이미 대검찰청에서 동의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툰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큰 혼선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심은영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했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힘듭니다. 물론 돌이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주장도 이제 서로 좀 엇갈리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불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구속으로 돌아가기에는 검찰이 또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앵커 말씀대로 또 지금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또 석방 지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이 부분을 적극 또 항고를 해서 더 다퉈야 된다. 이 이야기를 검찰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했어요. 그게 오늘 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이거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저도 꼼꼼히 읽어봤더니 상급심에서 다툴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주긴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기보다는 상급심에서 다툴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중요한 핵심은 날이냐 시냐 날짜냐 시간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황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판결에 동의 불가다. 우리 대검찰청은 그냥 날짜로 가겠다.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대통령을 즉각 항고를 해서 구속의 상태로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검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문제가 지금 대검에서 이게 지나고 나서 이제 지침을 다시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 석방시키고 다시 이제 때가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다시 계산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다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윤 대통령만 석방시키고 다시 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다시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끌어오르자 이거 아니다. 다시 날로 계산하라. 그래서 저는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앵크 말씀대로 하앵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그러면 날짜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구속 안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럼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기가 불통이 난다 이런
불통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대검찰청 스스로가 동의 불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다툰다고 했지만 방금 전에 행크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재구속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까지는 이 판결문을 뒤집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가급적이면 빨리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더 빨리 안 했던가? 차라리 날짜로 생각하더라도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할 게 아니라 하루 전에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이 판결문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끌었던, 그러니까 심우정 검사장 회의를 해서 시간을 질질 끌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기획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허행크 말씀대로 지적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고의였느냐 검사장 회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냐, 이걸 참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이제 그냥 심정적으로 같은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각에서는 이 특별수사본부, 그러니까 이 다른 검사, 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반대가 많았고 즉각 항고해야 된다, 석방지휘에 대한 반대가 있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회에 밀어붙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쟁점이 돼 있고,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그래서 고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또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일단은 1차적으로 지규현 판사의 이 판단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 형사소송법에 지금 어긋나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이제 명백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검찰 측의 이 행동,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의원들이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또 오늘부터는 또 도보행진을 하더라고요.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거리는 한 9km 정도. 8.7km라고 하는데.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럼 2-3시간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매일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그래서 일정이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마냥 언제까지 날짜를 예상하고 전망하는 것으로 또 지금 많은 또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방송이나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선고가 나왔을 때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후유증, 이게 민주당의 이 도보의 탄핵 찬성 행정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또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서울에서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정말 거의 아수라장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여야 간의 입장 표명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에다가 이제 탄원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제 108명인가요? 그 중에서 이제 82명이나 탄원서를 그렇습니다. 또 제출하면서 이제 양측에서 양당이 이제 헌법재판소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14일에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쯤 발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금요일에 하겠다고 그걸 기다려서 이제 계속해서 뉴스를 지켜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직 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4일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같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도 같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그런 소식이, 경찰 쪽에서는 14일 주변 단속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내일 있을 이 3명의 검사와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가 화요일 날 알려졌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금요일 같았으면 오늘 내로는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발표가 없는 걸 보면 대체로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고, 화요일이냐, 이미 18일 설도 나왔었거든요. 또 21일 설이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대체로 추중에 대해서는, 추중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나 일반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검사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은 이게 워낙 온 국민들이 이 초긴장하고 또 예민한 그런 상태라서 그렇죠. 예. 이 주말을 좀 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역대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두 번 대통령의 탄핵도 다 선고는 금요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은 대체로 21일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일. 일주일 또. 그렇게 다시 한 주를 미뤄서 28일이 되면 상당히 또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부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26일이 또 이재명 대표의 네, 공직선거법 20일. 위반 2심 선고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이게 이렇게 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 사회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21일이 아니겠느냐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